허송세월, 김훈 산문, 나남출판. 제 가벼움.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서 소식이 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형벌되는 벗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느라고 화장장에 갔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었다. 관이 전기화로 속으로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에 불이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다고 화장장 홍보 전단에 적혀 있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죽음을 관리하는 의전 절차도 세련되어졌다. 냉각 완료되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였다. 직원이 뼈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항아리에 뼈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다. 원통하게 비명횡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청소년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 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다. 그날 3살 난 아이가 소각되었다.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터이다. 뼈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개골과 정강이 뼈에는 타담한 형태가 남아있었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림자였다. 명사라기보다는 흐린이라는 형용사에 가까웠다. 뼈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 범접할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었고 이 언어도단은 인간 생명의 종말로서 합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이후로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나는 이 가벼움으로 남은 삶의 하중을 버티어낼 수 있다. 뼈가루 한 돼 반은 인간 육체의 마지막 잔으로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애도할 만한 사태가 아니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관과 수의는 중저가가 좋겠지.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그만다고 미리 말해두자. 가볍게 죽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해 놓을 일이 있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
목동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었다. 나는 매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이 쓰레기들을 내다버린다.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쇼핑백에 넣어서 끌어낸다. 나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한다. 등산 장비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모두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버렸다. 책을 버리기는 쉬운데 헌 신발이나 낡은 등산화를 버리기는 슬프다. 뒤축이 닳고 찌그러진 신발은 내 몸뚱이를 싣고 이 세상의 거리를 쏘다닌 나의 분신이며 동반자이다. 헌 신발은 연민할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헌 신발은 불쌍하다. 그래도 나는 내다 버렸다. 뼈가루에 무슨 연민이 있겠는가. 유언을 하기는 쑥스럽지만 꼭 해야 한다면 아주 쉽고 일상적인 걸로 하고 싶다. 딸아, 잘생긴 건달놈들을 조심해라. 아들아,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마라. 정도면 어떨까 싶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광야를 달리는 말로 자칭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놔두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미안하다를 남겼다. 한 생애가 내 음절로 선명히 요약되었다. 더 이상 짧을 수는 없었다. 후회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좋은 유언이 아니다. 평생을 밖으로 놔둘다가 임종할 때 미안하다라니 어쩌라는 것인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고 대책 없이 슬프고 허허로워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퇴계 선생님은 죽음이 임박하자 이런 시문을 남겼다. 조화를 따라서 사라지며 다시 또 무엇을 남기겠는가. 임종의 자리에서는 매화 화분에 물 줘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기록했다. 아름답고 격조 높은 유언이지만 생활의 구체성이 모자란다. 매화에 물 줘라라는 유언은 일상의 소중함과 사소한 일의 엄중함을 명심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유언이라는 형식이 말씀의 뜻을 더욱 무겁게 한다. 매화가 생활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탐미적이어서 나 같은 속인이 듣기에는 리얼리티가 모자란다. 내 친구 김용택 시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김용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용택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김용택의 어머니 박덕성 여사님한테서 직접 들었다. 몇 년 후에 김용택의 시골집에 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연탄 보일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퇴계 선생님, 김용택의 아버지, 이 세 분의 유언 중에서 나는 김용택 아버지의 유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유언은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 차 있다. 김용택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인생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래고 성실한 노동의 세월이 필요하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한다. 의술의 목표는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다. 이국종 국군대전 병원장처럼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 살았으므로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고무 호스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서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하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을 서늘하게 보내자.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자.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낼 수 있다. 결국은 가볍다. 보내기와 가기. 나이를 먹으면서 생활의 무게를 줄여가는 버릇이 생겼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의 산소 관리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다. 돌아가신 네 분의 산소를 정리해서 유골을 화장하기로 정하고 우선 장인 장소를 파묘했다. 묻힌 자리의 지질에 따라서 유해가 썩지 않는 경우도 있고 썩어서 백골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썩지 않은 유해를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옮기려면 중형차가 필요하고 잘 썩어서 백골만 남은 유해는 간추려서 나무 상자에 담아 옮길 수 있으므로 소형차로도 족하다고 묘지 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중형차, 소형차, 관이 모두 관리사무소에 준비되어 있었고 요금표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죽어서 야산의 8분 능선까지 무덤으로 덮였고 이제는 신입자를 받지 않는다. 땅 밑의 토질과 습기는 몇 걸음만 떨어져도 큰 차이가 있어서 유해가 잘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파봐야 한다고 땅 파는 사내들이 말했다. 산에 3명이 달려들어서 봉분을 파내려 갔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관이 드러났다. 사내들이 반쯤 썩은 관 뚜껑을 곡괭이로 찍어서 걷어냈다. 유해가 드러나자 아내와 처제는 끌어안고 울었다. 뼈는 고요했다. 뼈의 침묵은 완강해서 말을 걸 수 없었다. 유해는 잘 썩어서 백골이 가지런했는데 백골 위에 그물 같은 망이 걸쳐져 있었다. 이 그물망은 수위에 나일론 섬유가 섞여 있어서 썩지 않고 남은 것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땅 파는 사내가 말했다. 아마도 장인은 값싼 수위를 걸치고 입간되었던 모양이다. 장인의 백골은 40년을 그물망에 갇혀 있었다. 땅 파는 사내가 그물망을 걷어내고 백골을 햇볕에 말렸다. 두개골과 엉치뼈에는 생시의 형태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햇볕이 두개골의 눈구멍 속과 발가락 사이로 스몄고 백골에도 그림자가 생겼다. 땅 파는 사내가 파기를 마치고 땀을 닦으면서 라이터를 꺼내 담뱃불을 붙이고 그 불로 백골에서 걷어낸 그물망을 태웠다. 작은 불꽃이 일었고 화학제품이 타는 역한 냄새가 번졌다. 그날 산소 정리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의 제사나 차례를 모시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백을 땅의 결박, 핏줄에 의한 결박, 모든 인연에 의한 결박, 한솥에 먹은 밥에 의한 결박과 이 세상의 비닐망에 의한 결박에서 풀어드리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늙은 나의 마지막 예절이고 어려서는 부모 석석이고 자라서도 변변치 못했던 아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자유의 선물일 것이었다. 아내도 내 뜻에 동의했다. 이로써 내 부모의 혼백은 피조물의 모든 결박을 끊고 무와 공으로 돌아갔다. 그러하되 이미 40년 전에 혼백이 떠나간 유골을 놓고 이제 와서 무네, 공이네, 선물이네 하는 나의 말은 유골의 침묵 앞에서 객적다. 재작년에 열흘 정도 입원했을 때 누워있기가 지겨워서 링거 거치대를 끌면서 병원 복도를 걷고 있다가 휠체어에 앉은 고교 동창생 A를 만났다. 졸업한 지 50여 년 만이었다. 인간의 표정에는 죽기 전에는 면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것인지 A는 한눈에 나를 알아보았고
나도 한눈에 A를 알아보았다. A는 병원 직원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서 검사실로 가는 중이었다. A와 내가 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말을 트자 병원 직원이 잠시 휠체어를 멈추었다. A가 손가락으로 생식기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야, 난 여기야. 나중에 알고 보니 A의 병은 전립선 암이었다. A는 물었다. 넌 왜 왔니? 나는 손가락으로 심장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나는 여기다. A는 고위관리의 아들이었고 성적도 좋았다. A는 출근하는 아버지와 함께 관용차를 타고 등교했다. A는 인류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재벌 기업에 취직해서 높이 출세했다. A의 휠체어에도 혈관 주사약 병이 달려 있었다. 쌀뜨물처럼 뿌연 액체였다. 무슨 효능이 있는 약물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뿌연 약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A가 말했다. 난 말야 점으로 퇴사했는데 뉴욕,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이스탄불을 거쳤어. 정년 후에도 고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끌어내서 부려먹더라고. A의 어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세월을 자랑하고 있었다. 고생했구나라고 내가 추임새를 넣어주자 A는 고생은 뭘, 돌아다니는 재미는 있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뉴욕인지 파리인지 어딘지 구별이 안 돼 라고 말했다. A의 말이 길어질 듯 하자 병원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서 A를 싣고 갔다. 휠체어에 앉은 A가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A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A는 보이지 않았다. 방금 보이던 A가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절벽 앞에 선 느낌이었다. 나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링거액 방울들이 관을 타고 내 혈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방울들을 올려다보았다. 장인의 유골을 화장할 때도 유골함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소각로 안으로 들어갔고 소각로 문짝이 닫히자 유골함은 보이지 않았다. A의 뒤쪽에서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짝과 장인의 유골함 뒤쪽에서 닫히던 소각로의 문짝이 내 마음속에서 동시에 떠올랐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얼토당토하는 연상들이 한평생 마음속을 떠돌고 있다. 링거 방울들이 내 혈관 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의 방울들도 흘러가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버려지지 않는 말들이 들끓었다. 요즘엔 문상 가는 일이 잦아졌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순서대로 가는구나 싶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죽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나와 동갑내기가 죽었다고 하면 올 것은 기어이 오는구나 싶다. 며칠 전에 고교 동창 친구가 죽어서 문상을 갔더니 A가 먼저 와 있었다. 빈소 입구에서 흰 봉투 내밀고 영정 앞에서 2번 자라고 나서 식당 테이블에 동창생들 몇몇이 둘러앉아 소주를 마시고 잡담을 시작했다. A의 전립선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활기를 회복한 A는 자신이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여러 도시들의 풍속, 물가, 관광지, 술집, 날씨를 말했고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했다. 암, 별것 아니야. 처음 진단 내렸을 때 정신 차려야 해. 귀찮은 것이 왔구나 정도로 여기면서 마음 편히 먹어. 일단 받아들이고 서서히 보내라고. 요즘엔 다 고쳐. 올 것이 왔다가 갈 것이 간다고. A는 고교 때도 말이 많았다. 그때도 A는 선생님처럼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동창생들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안주로는 새우젓에 찍어 먹는 눌린 돼지머리, 잡채, 송편, 호박전이 나왔고 저녁 식사로 육개장이 나왔는데 전국 어느 빈소에서나 똑같은 메뉴였다. A는 계속 말했다. 인간이 뭘 잘못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야. 살다 보니까 서울 먼지, 뉴욕 먼지, 파리 먼지들이 몸속에 쌓여서 암이 되는 거야. 암은 인간과 이 세상의 한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나 마찬가지지. A의 말은 그럴듯했다. 나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다. 돌아올 때 상주들에게 인사하려고 다시 빈소에 들렀더니 고인이 영정 속에서 웃고 있었다. 영정은 고인의 일상적 표정을 극사실적으로 포착한 사진이었는데 살아서 마주대하는 느낌과 똑같아서 죽은 사람이 사진틀 밖으로 걸어 나올 듯이 위태로웠다. 나는 고인에게 사진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다. 이처럼 표현적인 사진은 죽은 자의 정막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문상자리는 초저녁에 끝났다. 저녁 자리에 눕자 병실 복도에서 A를 만났을 때 A의 뒤쪽에서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짝이 마음에 떠올랐다. 문짝은 아무 소리도 없이 기름칠한 듯 매끄럽게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혔다. 어둠 속에서 그 문짝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열리고 닫히기를 거듭했다. 나는 이런 연상작용을 남에게 말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린다. 문상 다녀온 저녁에는 늘 수면제를 먹고 잠든다. 어깨가 결리고 눈이 쓰리고 잠이 안 오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나서 수치가 높지만 나이 드시면 대개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 의사들은 나의 고통을 노화에 따른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려는 듯하다. 그런 말이 나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지만 체념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진료비를 계산하고 처방전을 받으려면 복잡한 기계로 여러 가지 숫자와 부호들을 눌러야 하는데 나는 이걸 할 줄 몰라서 젊은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간호사는 기계를 작동하면서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간호사가 언성을 높여서 말했다. 들리세요? 내 귀가 들리느냐는 말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겨우 들리는구만. 이래서 노화 현상은 씁쓸하지만 병원에 갈 일도 심란하다. 늙으니까 말하기가 점점 싫어진다. 말을 하더라도 말이 잘 안 나와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마침내 똑바로 펴기가 어렵다. 선거철에는 TV를 보다가도 대목 만난 지도자, 개혁가, 예언가, 해설가, 분석가, 좌논객, 우논객들이 TV에 나와서 말을 해대면 말하는 자들이 두렵다. 구강의 기능이 퇴화해서 음식을 삼킬 때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서 살에 들리기를 자주 하고 혀의 기능이 둔화되어서 어눌하게 된다고 의사들이 말했다. 이것도 자연현상이라는데 혀를 빨리 놀리지 않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혀가 굼뜨게 되면 말이 멀어지고 단어 한 개를 끌어오려 해도 단어는 선뜻 따라오지 않아서 단어 하나가 모시기 어려운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나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남의 죽음을 문상 다니고 있다. 말더듬증이라도 온전히 간직하면서 병원 다니고 문상 다니며 여생의 날들을 감당하려 한다. 작가 소개 김훈 1948년 서울 출생 장편소설 하얼빈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 산문집 연필로 쓰기 등이 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저도 가볍게 죽고 싶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